네, 예, 김도윤 교수님도 들어오셨고,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캡스톤 디자인 2020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겠고, 미리 발표 동영상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허성용 조교가 플레이백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PPT를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행착오를 줄이고 모든 조원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내용적인 면으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조교가 일괄적으로 동영상 재생을 하도록 하겠고, 학생들은 미리 메일로 보내진 평가지를 작성을 해서 나중에 허성룡 조교에게 보내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동료 평가를 수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평가지를 작성하셔서 나중에 허성룡 조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에 감안했을 때 참 캡스톤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다들 끝까지 훌륭하게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발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성룡 조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허성룡 조교가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1조 발표를 맡은 맹준영입니다. 바이메탈과 태엽을 이용한 산불 감지 장치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최근에 호주 대형 산불, 강원도 고성 산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불이 발생했을 시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대처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발화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작동 개요입니다. 핵심 원리는 GPS 모듈에서 지그비로 신호를 전송시키는 것입니다. 작동 원리는 바이메탈이 열을 가했을 때 휘는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 바이메탈이 휘어지면 감겨져 있던 태엽을 풀리게 함으로써 발생된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 아두이노를 작동시켜 GPS 정보 등을 지그비로 제 센터에 신호를 보내는 원리입니다. 저희 제품 작동 원리의 중심인 지그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속 전송 속도를 갖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 기술로서 버튼 하나로 하나의 동작으로 보안 및 제어 기능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AA 건전지로 1, 2년을 작동할 정도로 전력 소모가 적으므로 저가 제품 구현이 용이합니다. 또한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에 255대의 기계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그비 네트워크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지그비 코디네이터는 가장 중요한 노드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각의 노드를 연결합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요소이므로 네트워크에서 코디네이터는 한 개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지그비 라우터는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전송하는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그비 엔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서 코디네이터와 라우터와만 대화가 가능하고 전송은 못하지만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그비 아두이노 코딩입니다. GPS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GPS 데이터에서 추출한 지리적 좌표를 지그비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코딩입니다. 첫 번째로 아두이노 배선을 설정하고 LCD 라이브러리 설정, 변수 선언, 초기값 세팅을 하고 반복 루프몬을 이용하여 위도 및 경도를 개선하고 표시하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메인 회로도와 아두이노 회로도입니다. 태엽 스펙을 정하기 위한 공학 계산입니다. 아두이노 피로 전력이 0.1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압 5V, 전류 0.02A, 반지름은 0.025m로 가정했을 때 위 가정 이상의 치수가 요구되므로 직경 5mm 이상, 1토크 이상의 태엽을 설계할 예정이고 태엽이 10바퀴 돈다는 가정을 하면 10분 28초 동안 태엽이 돕니다.
이 시간 안에 아두이노가 작동하고 위치를 송신하게 됩니다. 제품 캐드 설계본입니다. 화재시 연일팬 착률의 차이로 바이메탈이 휘어지면 잠금 장치를 당겨 잠근 상태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회전수를 늘리기 위해 태엽 기어를 크게 하고 모터 기어를 작게 설계했습니다. 부품별로 단열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바이메탈 금속만 밖으로 나와 있게 하고 금속 잠금 장치를 제외하고 태엽, 아두이노, 발전기 등 전자기기는 단열 박스 안에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할 단열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단열재인 세라크울은 약 섭씨 200도씨에서 열 전도율 0.049W/mK로 스티로폼에 비해 가격 대비 열 전도율도 낮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단열 방법은 KCC 방학 석고보드로 샌드위치 패널같이 제작할 것입니다. 제품의 이점 및 기대효과입니다. 저희 제품은 초기 설치 후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고 소형이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이의 단점이었던 짧은 송신 범위를 안테나를 장착해 1km까지 정보 수신을 가능하게 하였고 GPS, 지급이 등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제품은 초기 설치 후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고 태엽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자가 발전식이므로 유지비가 들지 않아 경제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드론을 통한 빠른 제품 공급을 통해 전국 8,000개의 산에 대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캡스톤2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태엽을 설계하고 코딩을 추가 및 수정하고 정확한 회로도를 구성해 제품이 작동되도록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1조 발표는 이제 어타키 캡스톤을 진행하고 있는 조에서의 발표였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저 김도영 교수인데요. 네. 지금 직비가 WA 건전지를 2년씩이나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또 태엽을 동력원을 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하기에 앞서 드론을 이용할 생각인데 그 드론으로 이제 이 제품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어느 면이 위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열 전지를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굳이 태엽을 이용한 거는 이제 모든 환경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동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태엽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엽을 다시 감아야 돼요? 이 제품은 일회용으로 이제 사용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며 질문은 이제 1개 아니면 2개 정도를 받을 텐데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조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도 어타키 캡스톤을 하고 있는 조입니다. 이거 1165번 버스 맞아요? 1165번. 이거 1165번 버스 맞아요? 뭐야? 버스 타는 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잠시 후 캡스톤 디자인 2일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발표가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디자인 1 과목의 스마트 버스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조 양선호입니다. 저희의 설계 방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제 선정, 현재까지 도출한 결과, 또 향후 진행 사항들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 가능하다면 비장애인들의 불편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디벨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리니어 액추에이터 위에서 조사장치가 움직이고 버스 탑승 위치에 해당하는 곳 바닥에 LED로 도착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 아이디어로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추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인식 장치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과 연계한 도착 정보 알람 설계 시스템을 완성형으로서 도출할 예정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캡티1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의 가상 프로토타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버스가 정류장으로 아까와 같이 가까이 오면 블루투스를 통해 스텝 모터로 신호가 전달되고 버스가 도착할 위치에 LED로 바닥에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다음 과정을 교수님과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완성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구동시킨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버스가 도착한다는 신호를 블루투스를 통해 스텝 모터에 전달된 뒤에 리니어 액추에이터 위에 조사장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도착한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위치에 멈춘 뒤에 해당 위치의 빛을 조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사장치는 총 앞부분, 뒷부분, 받침대 부분인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뒷부분에 광원을 쏘아주면 앞부분에 볼록 렌즈를 통해 모아 조사되는 형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조사장치를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체결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성시킨 기능 구현 과정은 중간 발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구조 해석입니다. 조사장치는 비나 눈이 올 때의 악조건을 견뎌낼 수 있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가정을 한 뒤에 필요한 물성치들은 솔리드웍스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량을 설정하고 장치 내 기계 요소 부품의 질량을 약 3kg 정도로 둔 뒤에 외력을 제외한 조사장치 내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NCS를 통해 저희가 설계한 내용입니다. NCS를 통해 저희가 설계한 조사장치의 모델을 해석해본 결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2에서는 도착 버스 번호를 네오픽셀을 통해서 조사장치를 통해 출력시키고 또 실제 버스 정류장 및 버스를 블루투스 모듈과 유기적으로 연동시킨 스케일이 작은 어떤 한 형태의 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짧은 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캡스톤 디자인 2 조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6조 UV 스테릴라이저 발표를 맡게 된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고 지키기 위하여 UV Safe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과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제품의 소개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의 정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중위생이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변기 시트의 청결도 유지를 위하여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제 정의에서 고민한 것과 같이 변기 시트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V LED를 이용한 소독과 브러쉬를 이용한 세정을 하는 자동 변기 세정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UV LED와 브러쉬 동작을 위한 형상을 고려하여 하드웨어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커버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스를 바탕으로
동작 제어를 위한 회로를 설계하였습니다. 서버 모터를 이용하여 커버를 열고 닫는 구동을 하고 DC 모터를 이용하여 브러쉬의 구동과 이동을 구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순서도를 그리고 순서도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프로그래밍한 소스코드의 일부분 예시입니다. UV LED가 동작과 서버 모터의 동작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사진과 같이 최종 제품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품의 동작 영상입니다. 먼저 UV LED가 동작하는 상태에서 브러쉬 이동을 위한 블록의 구동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브러쉬를 이용한 세정 동작입니다. 브러쉬로 1차적인 세정을 하고 곡면이어서 브러쉬가 닿지 못하는 부분은 UV LED로 2차적인 소독을 진행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체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사람이 근처에 갔을 경우 자동으로 커버가 열리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결성의 부분에서는 변기 시트의 즉각적인 세정과 세균 번식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편리성 부분에서는 기존처럼 사람이 걸레로 한번 청소를 하고 그 걸레를 다시 빨고 하는 2차적인 과정에서 더 향상시켜 자동으로 브러쉬를 이용한 세정이 진행된 후에 사람은 브러쉬만을 세정하고 교체해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청결 관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성의 부분에서는 공중 화장실의 위생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중 위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UV LED를 이용한 자동 변기 청소기 UV 세이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변기 곡선을 따라가면서 또 솔도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이 모터 하나로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블럭의 가운데에 모터가 하나가 있고 모터의 끝에는 편기어가 아니라 웜기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웜기어의 오른쪽에는 블럭의 오른쪽에 있는 벨트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하였고 반대쪽인 왼쪽에는 브러쉬와 수직 추구를 연결해서 이동과 동시에 세정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메커니즘이 참신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교수인데요. 브러쉬도 오염이 될 텐데 그 브러쉬는 뭐 갈아야 되나 아니면 UV로 뭐 어떻게 소독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브러쉬는 관리할 건가요? 예,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브러쉬는 브러쉬의 맨 아래쪽에 올브러쉬 패드가 교체가 가능하도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나 세척은 이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떼어내서 다른 브러쉬로 교체를 하고 사용한 브러쉬는 이제 빨래를 해서 다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다음 쪽 발표를 진행해 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합니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손으로 컨트롤러를 움직여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다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아이 트래킹, 시선 추적 기술을 적용해서 목 아래 신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조 아이캔워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문제 정의를 앞서 보여드렸고요. 발전 과정, 작동 원리, 구동부에 대한 설명, 시연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 과정입니다. 1학기에는 아이디어 구현을 목표로 뒀습니다. 아이 트래킹을 적용해서 사용자의 눈으로 RC카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학기에는 실물 제작이 목표였습니다. 학예 방학부터 제작을 시작해서 9월경에 첫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속도 제어, 부품 내구성, 댐핑 시스템 등을 개선하면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을 촬영한 영상에 제어 버튼을 배치한 인터페이스가 더 씌워져서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에 사용자의 눈을 아이 트래커가 인식해서 커서로 화면에 표시하고 원하는 버튼을 일정 시간 응시하면 마우스 클릭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때 입력된 신호는 라즈베리 파이가 탑재된 MCU에서 처리되고 모터 드라이버를 지나 모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모터에 필요한 동력은 배터리팩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모터가 작동하면 연결된 요소들에 의해 휠체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구동부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터에 연결된 스프라켓이 체인을 통해 다음 스프라켓을 움직입니다. 같은 축에 있는 스프라켓이 다시 체인을 통해 다음 스프라켓을 움직입니다. 같은 축에 있는 기어가 맞닿은 기어를 움직이면 휠체어 바퀴가 움직이게 됩니다. 4개의 기어, 8개의 스프라켓을 이용해서 18대1의 기어비를 만들어내고 PWM 제어를 적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구동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휠체어와 연결한 시연 영상입니다. 전진입니다. 전진 속도는 일반적인 보행 속도인 시속 2에서 3km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듀티 사이클 0.1에서 0.3을 3단계로 나눠 적용해서 사용자가 0.11m/s, 0.45m/s 사이에 3단계로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진입니다. 후진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진보다 약간 느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향입니다. 조향은 제자리에서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제자리 조향으로 채택했고 오른쪽으로 도는 걸 볼 수 있고요.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손으로 조작하는 컨트롤러 없이도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탑승한 영상인데요. 약간의 연습만으로 휠체어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아이캔워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체인 대신 타이밍 벨트를 사용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고 설계를 최적화해서 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대신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마주하는 입력부를 축소시킬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면 눈동자가 흔들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급박하게 정지해야 될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컨트롤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을까요? 당황해서 눈빛이 흔들려가지고 제어를 못한다 이런 상황.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 갑자기 정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이 초음파나 적외선 센서를 전면에 2개 정도 부착해서 앞에 장애물과의 거리를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이제 생각만 해보았고,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좀 거기까진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교수인데요. 야외에서 이제 더운 밝은 날은 선글라스를 사람들이 끼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발표는 되게 잘 들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 트래커 특성상 사람의 동공을 이제 센서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 트래커는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글라스 내장형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나요? 여기 선글라스 내장형 예를 들어. 아이 트래커 선글라스가 있긴 한데 그게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거의 300~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쪽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구조 오토매틱 스트로베리 팜 모듈의 발표를 맡은 윤태웅입니다. 저희들은 위 목차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과정입니다. 저희는 농촌 노동력 부족, 경지 면적 축소, 생산량 불안정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농장 형태를 프로젝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공정 자동화 시스템, 두 번째는 경지 면적 감소를 해결할 모듈화된 시스템, 세 번째는 불안정한 생산량을 최소화해줄 실시간 블루투스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ASFM이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작물의 생육 환경을 조절해주고 마스터 PC와 통신하는 환경 조절부, 카메라로 과육을 인식하고 채집하는 딸기 수확부입니다. 프로젝트 디자인입니다. 그림은 저희가 초기에 컨셉 설계를 하면서 그렸던 스케치입니다. 프로젝트 컨셉에 사용한 센서, 액추에이터, 로봇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 계통도입니다. 환경조절부에서는 센서로부터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입력받은 뒤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펜, LED, 펌프를 작동시켜 최상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딸기 수확부에서는 카메라로부터 딸기 이미지를 입력받아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여 로봇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환경조절부와 딸기 수확부는 하나의 마스터 PC와 통신하며 값을 처리합니다. 환경조절부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파트, LED입니다. 딸기가 자라는 데 가장 적합한 광 주기와 광량, 파장을 세팅하여 오른쪽 알고리즘에 따라 동작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 펜입니다. LED와 마찬가지로 식물 생장에 가장 적합한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찾아내었고 알고리즘에 따라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 워터펌프입니다. 딸기에 권장되는 하루 급수량을 토대로 7번에 나누어 하루 권장 급수량을 맞출 수 있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네 번째 파트, 데이터 통신입니다.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를 지그비 통신을 통해 마스터 PC로 전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완성된 환경조절부의 모습입니다. 딸기 수확부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파트, 딸기 이미지 머신러닝입니다. 저희는 직접 크롤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네이버, 구글에서 딸기 이미지를 자동으로 수집하였고 수집된 딸기 이미지를 4단계의 컨버전 필터와 2단계의 맥스플링 레이어를 가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어 CNN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오브젝트 인식입니다.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구성한 CNN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로컬리제이션 개념을 추가하기 위해 SSD 모바일랜 모델을 딸기 데이터셋을 이용해 파인튜닝 모델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모델을 빠른 연산 속도를 위해 텐서 RT 엔진을 활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이미지의 화면상 위치 데이터를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박스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 로봇팔입니다. 엔드 이펙터를 목표 위치와 방위로 이송시키기 위해서는 역기구학을 풀어야 합니다. 역기구학 해석을 위해 DH 파라미터를 작성하고 베이스와 엔드 이펙터의 관계식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역기구학 해석입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 이미지를 처리하여 얻은 좌표 데이터로 엔드 이펙터를 이송시키기 위해 해당 좌표에서 가지는 관절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오픈CV에서 처리한 좌표 데이터를 현재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과 비교하여 오차를 줄여주는 알고리즘의 루프문을 통과시켜 좌표 데이터의 관절 변수를 도출합니다. 마지막 파트인 경로 계획입니다. 관절에 사용되는 서버 모터는 PWM 제어를 사용하는데 한 번에 목표 관절 값으로 듀티 값을 바꾸게 되면 서버 모터가 튕겨져 나가듯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봇발에 큰 가속도를 만들게 되어 관절의 서버 모터 토크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자체 제어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모터의 듀티 값을 280분율로 나눈 뒤 사다리꼴 속도 제어법에 따라 그 값을 조절하여 이송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였습니다. 완성된 환경 조절부와 딸기 수확부를 결합한 최종 작동 영상입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것으로 캡스톤 디자인 2 구조 오토매틱 스트로베리 팜 모듈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기현 교수입니다. 이거 지금 스테레오 카메라 두 대 써갖고 그 깊이 방향의 정보도 위치 정보도 파악을 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서 딸기를 직접 잡는 건지 아니면 줄기를 따는 건지, 직접 잡을 경우에는 잡는 힘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학번) 김명균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카메라를 하겠습니다. 이제 딸기를 인식할 때 카메라를 하나로 또는 카메라를 이용했는지 카메라 두 개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했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딸기 카메라는 하나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뎁스 카메라를 구비하지 못해서 평면상의 좌표만 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Z값의 경우는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목표했던 게 일단 엔드 이펙터를 목표물까지 이송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가 이제 고려할 수 있었던 게 엔드 이펙터의 그리퍼의 방법을 바꿔줘서 직접 과육을 채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이유로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합 과정에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줄기를 따는 쪽으로 설정을 했고, 줄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당겼을 때 채집이 될 수 있다면은 이제 더 넘치는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브 모터의 파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12조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제작 목적 설계 제어 시연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조는 하드웨어 기반의 기계공학과 전공 지식을 인공지능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레기 분류 로봇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로봇팔 설계에서는 키네마틱 디커플링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연속된 모터 3개 중심축이 하나의 점으로서 겹치면 모터 3개로 좌표, 나머지 3개로 방위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사해가 아닌 명확한 해로 계산되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역기구학 계산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설계입니다. 다음은 레일 설계의 모습입니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하였고 카메라 기동 또한 프린터로 제작하였습니다. 완성된 최종 모습입니다.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로봇팔을 제어하였고
초기 모습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 과정을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그 시간 간격으로 엮기구와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선 하드웨어적인 이점을 활용해 목표 좌표를 위한 각도는 3개만 구하면 됩니다. 위쪽 그래프는 초기부터 목표까지 좌표의 이동을 나타내고 아래 그래프는 이동하는 동안의 각도 값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3개의 각도를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타는 맨 아래부터 세타 1, 그리퍼 쪽이 세타 6, 수직 방향으로 그리퍼가 고정되어야 하기에 세타 4는 0으로 고정하고 세타 5는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후 입력합니다. 세타 6은 세타 1과 같은 각도를 주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카메라에서 물체의 좌표값을 얻고자 물체 검출 알고리즘인 유원리 룩 원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 프로젝터 환경에 알맞는 신경망으로 다시 학습시켜야 했습니다. 신경망 학습을 위해 알맞는 학습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진 1831장을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만들고 사진을 검토하여 학습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사진만 남겨 9842장으로 간추렸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 약 10%는 검증 데이터로 만들고 나머지 90%는 훈련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데이터 전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를 구글 코렛 플랫폼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면 컴퓨터와 아두이노 사이에 통신 딜레이가 존재하여 로봇팔의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꼴 제어를 컴퓨터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아두이노 대신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여 사다리꼴 제어를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 아닌 라즈베리 파이에서 제어함으로써 좀 더 빠른 로봇팔의 응답 속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그리퍼는 캔만 잡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진공 그리퍼로 대체한다면 더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 이수진 교수인데요. 잘 봤습니다. 그 물체를 잡을 때 지금 이제 가로 놓인 것만 잡았는데 만약에 이제 진행 방향 세로로 놓인 것도 잡을 수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축 그리퍼이기 때문에 그리퍼 끝부분을 돌리기만 하면 바로 수직 방향의 그립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가능한데 해봤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 해봤어요? 네네,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했습니다. 네. 짧게 하나 더 있으시면 해주시고. 자, 없으시면 다음 쪽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8조 명지전자 마스의 발표를 맡은 16학번 이수원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본 발표는 소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스탠드의 사용 시 불편한 점에 주목하여 편의성, 기능성, 효율성 이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문제 정의를 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마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 개통도입니다. 탈부착 시스템으로 호환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전원 온오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이 발생 시 이를 캠을 통해 인식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의 정보를 처리하여 마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탠드 및 거치대가 회전 또는 병진 운동하여 목적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파트입니다. 얼굴 인식, 역기구학, 로봇팔 제어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코드의 플로우 차트는 화면과 같으며 이를 위해 아두이노, 오픈시블 등을 이용해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인식 파트입니다. 저희가 페이스 트래킹을 사용한 방법은 파이썬으로 오픈시블 딜라이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68 페이스 랜드마크 데이터를 통해 좌표를 얼굴의 5번 좌표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좌표를 역기구학 파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의 카메라는 깊이 정보가 없기에 초기 거리 설정을 통해 좌표계를 보정하였습니다. 그림의 빨간색 테두리 안에 최대 도달 영역은 팔을 완전히 뻗어 사용자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화기, 프린터와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배치되며 물품에서부터 사용자까지의 거리는 38cm부터 57cm입니다. 저희는 이 거리를 기준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최대 도달 영역의 거리와 HS4가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모니터와 시야의 거리를 고려하여 마스의 말단과 눈의 거리를 55cm로 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카메라 좌표계와 절대 좌표계의 각도를 산출해 통합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기구학 파트입니다. 좌표계 설정을 위해 사용한 DH 파라미터 규약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팔의 축 설정을 하였으며 DH 파라미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팔 초기 링크 설정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맵플랫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코딩입니다. 오픈CV로부터 얼굴 인식 좌표를 받아와 IK파이 라이브러리로 관절각을 제어하기 위한 코딩입니다. 다음은 모터 선정 이유입니다. 로봇팔이 하중을 제일 크게 받는 자세와 가장 큰 힘이 필요한 2번 모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 이벨류에인 매스 프로펄리티 기능으로 모터를 제외한 로봇팔의 부피, 질점 질량을 측정하고 실제 무게를 측정한 뒤 밀도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밴딩 모멘트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모터의 물상치를 구하여 하중을 계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의 무게까지 더하여 계산하였으며 모터의 최대 구동력 범위 이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두이노를 이용한 로봇팔 제어 파트입니다. 역기구학을 통해 계산된 각도를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 아두이노 보드로 전달하여 로봇팔을 조정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로봇팔을 구동하는 데 사용한 코드입니다. 표시된 부분의 코드를 사용해 시리얼 통신으로 받아온 값을 모터에 입력합니다. 실제 구동 영상입니다. 얼굴을 인식해서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단부가 지면과 수평을 이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말단부가 지면과 수평을 이뤄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파트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입니다. 구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제품 사진입니다. 사용한 자료 및 참고 문헌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마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 풀 적에 IK파이 라이브러리를 썼다고 했고,
요거 할 적에 URDF로 정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까 보니까 DH 파라미터로 정의가 돼 있던데. 저희가 그 IK 파일을 사용을 했는데 DH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검산을 하거나 정기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IK 파이에서 사용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원점과 뭐 링크의 길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대입하는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성된 코드를 보시면 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조 코베라 발표자 1사학번 조정현입니다. 저희 조는 비접촉으로 손 세정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하여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원택트 싱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개발 동기,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제작, 결과 및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당장 우리에게 공급되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누로 거품을 내어 손을 30초가량 씻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를 잘 모르거나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누를 사용하는데 접촉이 꺼려져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접촉으로 손을 씻고 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젖은 손은 미생물의 전이를 돕기 때문에 손을 건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권위적인 학술 논문에 의하면 손을 비비지 않고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건조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 청결성과 편리성을 위해 핸드드라이어를 비접촉 수전 바로 옆에 설치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를 도와줄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세면대를 만들 것을 최종 개발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이어서 개념 설계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동 동선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했습니다. 토수구와 세정제 분출구로 되어 있는 수전 우측에 손 씻기 영상과 시간을 잴 수 있는 LCD 화면을 배치했고 수전 좌측엔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팬과 내부를 소독할 수 있는 UV로 구성된 독립적인 핸드드라이어를 배치했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지거리를 15에서 30cm로 제한 조건을 선정했습니다. 상세 설계입니다. 저희 제품의 세부 설계도입니다. 아두이노로 설계한 기능 계통도입니다. 마스터 부분에서 손 씻기와 건조, 디스플레이까지 담당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대기 상태에 있는 수전의 센서에 손이 접근하게 되면 물이 나오고 세정제도 나옵니다. 동시에 손 씻기 영상이 재생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물이 다시 나옵니다. 그 후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핸드드라이어는 손을 가져다 대면 바람이 나와 손의 건조를 돕습니다. 그 후 UV가 내부를 살균하고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유체역학적 해석을 통해 제한 조건에 맞는 팬과 적절한 유량을 가지는 세정제용 펌프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상세 설계를 통해 선정한 부품들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토대로 한 제작입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수도꼭지는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하였고 내부에 가이드를 만들어 관들이 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및 결론입니다. 제품의 전장 설계 부분입니다. 왼쪽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최종 완성품 아래에서 바라본 시점입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결론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비접촉식, 자동세정, 건조 소독 세면대를 최초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청각 자료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를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 원택트 싱크가 다양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다음 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1조의 발표를 맡은 이기웅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 설계, 제작, 구동, 결과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재는 초기 골든타임인 5분 내 대처가 매우 중요하며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므로 화재에 있어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기적인 순찰 활동과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한 화재 징후 포착 시 즉시 초기 화재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 화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화재 원인은 전기 화재이며 그중 노후화된 배전반 내에서의 합선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배전반 내에 화재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한 후 징후 감지 시 당직 근무자 혹은 경비실 근무자의 휴대폰으로 알람이 가게 되고 바로 순찰 중인 AGV를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조종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입니다. AGV 및 배전반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결을 통해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소화기의 소화 능력과 레버를 누르는 데 필요한 압력, AGV가 버틸 수 있는 무게 등을 고려하여 소화기와 서브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모델링을 완성하였고 소화기의 레버를 작동시키는 부분, 모터 구동 부분, 노즐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각 부분의 구동과 제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전반 내 화재 징후 감지 및 알림, 코딩과 테스트 영상입니다. 초기 불꽃 감지 센서에서 일산화탄소 감지와 온도 센서를 추가하여 정확성과 가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레버와 노즐의 각도 제어 코딩 및 테스트 영상입니다.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와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영상 분석 화재 감지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듈을 사용하였고 화재 인식 시 메일이 전송되어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뜨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배전반 내 화재 징후 감지 시 시연 영상입니다. 배전반 내 화재 감지 시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며 버튼 입력 시 바로 119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으로 조작하여 화재 지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전반 외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시연 영상입니다. 화재 감지 시 사용자의 메일로 화재 감지 메일을 보내며 사용자는 영상을 시청하며 AGV를 이동 및 화재 진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폭발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화재 발생 시 원거리 대처가 가능하므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기 화재 진압 및 대응으로 기업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동선을 제거하고 행동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개선점입니다. 향후 개선점으로는 무인 자동화와 소화 능력입니다. 초기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였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이룰 수 없었고 AGV가 견딜 수 있는 하중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정상국 교수인데요. 지금 이제 배전반에서 화재 인식을 그 이미지 센서로만 하나요? 배전반 내 화재 인식은 미리 배전반에 불꽃 감지 센서, 온도 센서, 일산화탄소 센서를 미리 설치하여서 거기서 인식이 되게 되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 소화기 그리퍼 악력이 꽤 세야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세지 않았나요? 저희도 처음에는 세다는 인식이 있어서 일단 소화기를 처음에 구매해서 한번 작동을 해봤는데 이게 의외로 약한 힘으로도 발사가 돼서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서브모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S의 설계 목표와 기존 사고 방지 장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제품 제작 내용과 구동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 실제 환경에서의 3S 시스템 적용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대부분의 원인으로 안전보호장치 미흡 및 보충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방지턱 및 스크린 도어의 제작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전장치는 단순히 속도 감소의 역할을 가지거나 수동적인 반면 저희가 구상한 3S는 비교적 능동적인 구조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단순히 보행자와 운전자간이 아닌 양방향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에서는 제품 설계와 시스템 구동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안전 강화 시스템의 구동 영상입니다. 초음파 센서로 과속 차량을 감지할 시 스마트 방지턱이 작동하고 그 이후 스크린 도어가 작동합니다. 최종 제작한 도로 모형의 전체 모습입니다. 실제 구동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음파 센서 및 서브모터,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스마트 방지턱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중간 제작 과정 중 초음파 센서를 통한 속도 측정 영상입니다. 스마트 방지턱의 작동 영상입니다.
차량의 실제 속도가 30km 미만일 경우에는 스마트 방지턱이 작동하지 않아 정상 주행이 가능하지만 30km 이상일 경우에는 방지턱이 올라와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방지턱 모델링입니다. 초음파 센서가 속도를 측정하여 공합 실린더에 힘을 전달하고 피스톤 운동을 통해 스마트 방지턱을 작동시킵니다. 다음은 실제 모델링에 사용한 플라스틱의 물성표입니다. 방지턱의 하중 해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초기 제작 계획 부분에선 약 300kg 정도의 하중으로 설계하였고 이를 실제 방지턱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2.5톤 차량 기준에서의 병역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더 모터 2개를 아두이노와 연결하여 제작하였고 다음과 같이 스크린 도어의 구동 영상입니다.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스크린 도어 모델링입니다. 방지턱과 동일하게 초음파 센서가 속도를 측정하여 초과속도 확인 시 신호를 받아 모터 작동 및 스크린 도어가 닫히게 됩니다. 그 후 차량이 지나간 것이 확인이 되면 스크린 도어가 다시 열려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실제 환경에 비가 올 경우를 고려한 스크린 도어의 방수 설계입니다. 스크린 도어의 모터 바디를 2층으로 구성하여 배수 구멍을 뚫고 내부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설계하여 물이 가장자리로 배출되는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추가로 구상한 스크린 도어의 끼임 방지 설계입니다. 우측 상단부의 지하철 출입문 사진과 비슷한 원리로 스크린 도어 외곽에 고무 패킹을 부착하여 끼임 사고를 방지할 것이며 적용할 실제 고무 패킹의 구역은 오른쪽 하단과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실제 3S 시스템을 적용할 환경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도심 내 좁은 도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주로 불법 주정차 밀집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야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S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S) 시스템의 보완점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입니다. 3S 시스템을 적용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횡단도 중 스크린 도어가 닫혔을 경우를 대비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의 속도판과 연동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해 도로의 사고 시간대나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교통상황 속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의 출처이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김도현 교수인데요. 사실 민식이법 이후에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게 참 아이디어가 좋고 시기적절한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저게 이제 그 턱이 갑자기 튀어오르면 운전자가 갑자기 놀라서 이렇게 핸들을 꺾거나 그래서 또 2차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도로에서 이제 차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의 도로면은 시간을 좀 더 빨리 이제 올라오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자, 없으시면 다음 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토리 클린 드론의 발표를 맡게 된 다시 돌아온 기계공학과 1학번 임종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캐스톤2 기말 발표네요. 다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주제 및 목표 설정부터 결과 및 고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및 목표입니다. 저희 주제 및 목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자. 어디에 있는? 공장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냐. 설계 및 제작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기능 개통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드론이 날아가서 미세먼지를 정하고 비행 복귀하자. 근데 저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야 너희 드론 한 대 가지고 과연 공장 그 넓은 공장에 있는 미세먼지 어떻게 제거할 거야? 그게 효율이 나오겠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아두이노 이렇게 저희가 짰고, 그 아두이노를 통해서 미세먼지 센서를 어떻게 측정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미세먼지 농도가 컴퓨터랑 송수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두이노 코딩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펜, 필터, 보조 배터리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론에 부착시키고 드론이 나는데 지장이 없게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설계하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제거 장치를 드론에 부착한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장치를 드론 아래쪽에 부착하였고, 수신기와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배터리 위쪽에, 그리고 관련 아두이노 제품들을 틈 사이로 넣었으면서 드론 자체가 비행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역학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작동 영상입니다. 결과 및 결론입니다. 제가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드론을 사용해서 얼마나 제거가 될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좁은 공간에서 자동차 배기구 주변 4m 세제곱 공간에서 이 드론을 띄웠을 때 얼마나 제거가 되냐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자동차에서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배출이 이렇게 되는데, 측정값 중 좋은 보통까지 미세먼지 제거를 성공으로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드론을 10분 동안 비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1차와 3차를 제외하고는 보통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그러면 드론 한 대당 4m 세제곱 정도까지 되는 미세먼지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아까 말한 그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희 한 대로 드론 굴뚝 제거 못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대가 아니라 10대라면, 10대가 아니라 100대라면 이렇게 드론 군단을 이용하면 충분한 굴뚝 주변을 정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찾았고요. 또한 이 드론이, 저희가 만든 드론이 드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가 농도가 몇인지 저희한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장점들, 많은 역할들을 가지게 되겠죠. 고찰 부분입니다. 드론 군단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의 미세먼지 측정 및 제거, 저희 캡스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받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국 교수인데요. 아마 결과 및 고찰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답변으로는 부적절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전에 이규진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해서 답변을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제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하려는 걸 정상욱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00대를 그 공간에 어떻게 묶어 넣을 거예요?
그래 보시면 그 드론 그 군단들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드론 군단을 사용하는 뭐 군대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조금 의견을 생각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작성해 봤고 그때 그 답변으로 그 드론 군단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 그 농도 측정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뭐 여기 기상청 같은 곳에서는 뭐 용인 전체의 이런 미세먼지를 알려주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 우리가 실제 연구가 필요한 곳, 우리가 실제로 공장 굴뚝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또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또 한 질문의 답변으로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네. 그런 것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그 영상으로 녹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글을 써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람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다른 그 장점이 있는데 좀 더 숙고해서 이게 개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팀 프로젝트이니만큼 숙고한 그런 답을 이제 동료들과 결과를 나눠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고 시간 관계상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위한 제품 Don't Worry Baby의 발표를 맡게 된 1호학번 박주현입니다. 저희 제품의 목차를 설명해드리면 먼저 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다음 구성 요소와 원리, 디자인과 작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아기가 오른쪽 영상처럼 언제 어디서 이렇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이 제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설계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본체, 이 부분은 블루투스 모듈, 여기는 가독도 센서, 그 다음에 이것은 온도, 습도 센서,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서브 모터, 인플레이터 본체, 그 다음에 카트리지인데 여기 이제 껴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이제 작동 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가속도 센서가 이를 인지하고 신호를 서브모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브모터가 돌아가게 되면서 카트리지를 터뜨리게 되는데 터진 카트리지가 에어백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에어백이 터졌다는 것을 부모가 알 수 있게 알람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속도 센서를 사용했을까에 대해서는 먼저 3가지 센서를 사용하려 했지만 가속도 센서만을 사용하는 게 연산 과정을 단순화하고 지연 및 추락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만을 사용했습니다. 아기가 떨어질 때 이제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속도 변화의 값을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어떠한 조건에 만족했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은 이제 저희가 계속 실험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값을 도출해냈고 그 값을 아두이노 코딩에 집어넣어서 결국 이러한 실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작동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터지진 않지만 옆으로 갔을 때도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났을 때가 에어백이 터지는 것인데 이러한 터지는 시간이 아기가 떨어지는 시간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레임 분석을 사용했는데 프레임 분석 결과 에어백이 터지는 시간은 0.3초, 이 시간은 아기가 떨어진 시간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두이노 회로를 구성한 회로도이고 알람은 블루투스를 통해 알람이 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알람에 대한 영상은 최종 동영상에서 같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제품의 부가기능인 온도, 습도 센서를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습도 센서 돌아가고 있는데 대변은 온도, 습도 바뀌는 것에 습도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바뀌고
이제 제품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예정인데 혹시 이제 이게 너무 커서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이 제품이 상용화될 시 이렇게 소형화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저희 제품도 소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에어백이 터진 후에 최종 모습이고 이렇게 에어백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걸 좀만 더 키우면 앞면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저희의 최종 낙하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낙하 실험을 통해 알람이 울리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짤막한 실험 과정을 보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상태, 기어다니는 상태, 이렇게 이상 없고 이렇게 이상 없는데 잠깐만. 네, 수고했고,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기가 그냥 놀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도 동작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숙일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그 저희가 직각 넘어갔을 때로 가속도 센서를 맞춰놔가지고 이렇게 직각이 넘어갔을 때 이제 터지게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아, 네. 그 아이기가 이렇게 눕거나 했을 때도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굳이 회전을 측정할 거면 그냥 자이로스코프를 써도 되지 왜 가속도 센서를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아이가 움직였을 때는 아까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안 터지고 이제 떨어졌을 때만 터지는데 저희가 이제 가속도 센서만을 사용한 게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는 이제 가속도 센서가 그것만 사용해도 이제 그 에어백이 터질 수 있게 한다는 이 논문 자료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 거여서 자이로 센서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5조 발표를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5조 발표를 맡게 된 남윤아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제 선정의 배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전체 인구의 50%에 달할 정도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과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거나 가볍게는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원격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과 금액이 들어갑니다. 특히 농사의 가장 첫걸음인 밭에 돌을 거르는 일은 기존의 돌 수집기라는 장비로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 수집기는 크기가 크고 트랙터에 부착되어 구동이 되며 가격 또한 비싼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귀농귀촌을 하며 겪은 불편사항에 47%가 여유 자금의 부족이었고 24%는 생활 여건의 불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기존 돌 수집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을 활용한 소형 돌 수집기 SERC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SERC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사이즈의 보관이 용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이 부담하기에 적정한 가격이어야 하고
캡스톤 지원 금액인 35만 원의 제품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율주행으로 울타리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석 및 모델링입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로 작업한 최종 제품의 모습입니다. 중간 발표에서 먼저 차체에 가해지는 응력으로 안전율을 구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해석입니다. 돌을 수집하기 위한 버켓에 돌 1kg을 고르는 작업 상황을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 응력은 버켓을 지지하는 부분에 가해지는데 이 부분에서 파단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전율 1.33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버켓의 구동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제작 부분입니다. 먼저 제품의 완성 사진입니다. 중간 발표에서 차체 제작 부분까지 완성했었고 돌을 담을 바구니와 돌을 걸을 로봇팔을 차체에 연동시키는 게 최종 제작의 목표였지만 로봇팔의 무게나 서브모터의 잦은 분량을 원인으로 3D 프린터로 버켓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버켓이 돌을 모으며 흙을 거르고 버리는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더 적은 부품으로 완성이 가능했습니다. SERC는 다음의 저기로 구동이 됩니다. 초음파 센서 서브모터를 이용해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며 자율주행합니다. 이런 제어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코딩하였습니다. 차체가 직진하며 흙과 돌을 담는 영상입니다. 차체가 울타리를 감지해 돌을 버리는 영상입니다. 차체가 돌을 버리고 울타리 앞에서 방향을 틀어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SERC는 소규모의 농업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건들을 완수하였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소형 돌 수집기를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하면은 이게 아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가요? 마치 조작한 것 같이 리모트 조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 17학번 김혜림입니다. 저희 리모트 조작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지를 못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를 거의 지정해서 다녔습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다니게 했는데 이게 실제 전체 구동 영상을 못 보여드린 이유는 그 울타리를 원래 설치를 하고 흙을 사서 실제 주말농장처럼 꾸미고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고 또 개인 소유의 밭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어서 운동장에서 임의로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짧게 끊어서 촬영을 했고 또 실제 주말농장 크기와 유사한 고시원 크기 실내 스터디룸에서 구동시켰을 때는 지그재그로 전체 면적을 잘 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문 혹시 없으시면 다음 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2 최종 발표를 맡은 3조 조장 오준석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의 구동 원리 메커니즘입니다. 라즈베리파이와 카메라로 공을 인식하고 아두이노에 신호를 보내 모터를 움직여
공이 있는 방향으로 차체를 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차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입니다. 많은 설계 변경 끝에 다음과 같은 최종 제품 모델링을 확정지었습니다. 수납기 구조입니다. 뒷바퀴에 있는 구동 모터의 힘이 앞바퀴에 전달되어 앞바퀴 축을 구동부로 하는 유선 기어를 3D 프린트로 설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유선 기어를 통해 블레이드와 연결된 축을 돌려 앞바퀴 회전과 동시에 블레이드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제작품 사진입니다. 설계 도면을 모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차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어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상 스텝 모터 드라이브 2개와 라즈베리 파이 4, 카메라, 아두이노 메가드를 잘 연결하여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완성품의 차체 방향 제어입니다. 자동 모드가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공을 인식하여 차체 방향을 조정하여 가장 가까운 공을 향해 차체가 움직이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거 방식입니다. 차체가 직진하면 수납기의 바퀴도 돌아갑니다. 수납기의 바퀴와 유선기어로 물려있는 블레이드 축이 회전하므로 블레이드에 공이 밀려서 박스로 떨어집니다. 다음은 예상 사용자를 위한 편의 기능입니다. 로드셀을 이용한 전용 저울을 제작하였습니다. 수거한 공의 무게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최근값들의 평균을 산출하고 수거 한 개 무게가 되면 LCD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성능 확인입니다. 측정된 배터리의 성능을 LCD에 표시함으로써 충전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LCD를 그림과 같이 차체 옆부분에 붙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체 옆에 붙은 LCD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수거 한 개 무게가 되거나 배터리의 성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체 수동 제어 기능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차체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전 버전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언어와 알고리즘으로 차체가 공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 기능을 몇 가지 추가하고 공 수납 방식 또한 새롭게 고안해서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2 3조 최종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하자면 이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거는 그 핸드폰 앱이랑 장치 쪽 수신기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제품을 사용했나요?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은 그 블루투스 시리얼 컨트롤 앱을 사용해가지고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통신을 받을 수 있게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듈은 그 아두이노 모듈은 HC06 그거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지금 총 14팀의 발표가 모두 다 마쳐졌고요. 일단 수고한 모든 친구들한테,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혹시 교수님들 그 총평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이계한 교수님 혹시 네, 뭐 제가 그냥 뭐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는 네. 그런 말씀드리면은 학생 모두 14조 모두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걸쳐 가지고 많은 힘들게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은 소득을 거둔 것 같고 또 나중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좋은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되기를 바랍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수 교수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발표 잘 봤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수진 교수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사실 우리 프로젝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다들 수고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욱 교수님 혹시 해주실 말 있으십니까? 김도환 교수님. 그러면 혹시 김민재 교수님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규진 교수님 혹시 네,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출석 체크가 되면 저 지난번에 제가 저기 중간 발표 때 지도 교수도 아닌데 들어가고 너무 다그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다들 고쳐보거나 혹은 근거 있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서 네, 보기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졸업식까지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수님들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뭐 지금 상황이 시국인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다들 완성된 것이 되게 여러분들 수고가 되게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잘 모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그 캡스톤 주제를 보면 로봇팔이라든가 또 이제 CNN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 과정에서는 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 캡스톤을 하고 나면 이제 졸업인데 졸업 전에 졸업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계공학도로서 사회 진출했을 때도 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이 됐었을 것 같고 뭐 모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된 팀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미흡했던 팀들도 있었던 것 같지만 성공을 한 팀들은 성공한 대로 또 조금 미흡했던 팀들은 미흡했던 대로 각자 그 배운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 지속될 것인가. 근데 저는 하나의 확신은 있는 게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이고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불편함과 어떤 안 좋은 상황도 영원 지속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곧 끝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에 대한 불안감 많겠지만 어떤 반드시 끝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다들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SCP 사업단에서 캡스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캡스톤 디자인 2 팀들은 필수적으로 모두 응모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SCP 사업단 캡스톤 대회에 그 트라이를 하길 바라고 또 ECC에서 주최하는 캡스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평가표를 받고 최고로 점수가 높은 두 팀에게 두 팀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고 다들 수고 많았고 모두 한번 서로에게 박수를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2020년도 2학기 캡스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월 교수님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